2023년 5월 어느 날 새벽 4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낡은 창고 뒤편에서 저는 여동생 영희를 철문 위로 먼저 밀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철판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뒤쪽에서는 러시아 국경 경비와 북한 보위부 합동 추격대의 발소리가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손을 떨며 오빠, 우리 이제 정말 못 돌아가요 라고 속삭였고 그 말에 제 다리가 순간 휘청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정은 위원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당과 인민의 영광이 되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벅찬 마음으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피 묻은 손으로 동생을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기 직전 경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는 순간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뒤쪽 호송차에 실려있던 어머니가 석준아 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석준아, 너희들만 살아라. 엄마는 괜찮다. 저는 이석준입니다. 25살, 북한에서는 국가대표 유도 선수였습니다. 김정은과 함께 사진도 찍었고 올림픽 금메달을 약속받은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한 드라마가 담긴 USB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가족과 함께 아오지 탄광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온기와 평안이 함께하길 마음 다해 기도드립니다. 그럼 그날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5년 3월 평양체육촌에서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기상나팔 소리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복도에 걸린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초상화 앞에서 경례를 하고 충성 맹세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들께 무한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 구호를 외치지 않으면 아침 식사를 할 수 없었고 목소리가 작으면 정치 지도원에게 불려가 1시간 동안 혁명 가요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22살이었고 북한 국가대표 유도팀의 66kg급 선수였습니다. 16살 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한 뒤 평양으로 발탁되었고 그 후 6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했습니다. 제 꿈은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것은 제 꿈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국가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6시부터는 20km 구보가 시작됐습니다. 체육촌 주변을 1시간 반 동안 달렸고 낙오자가 생기면 전원이 다시 뛰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감시했고 누군가 속도를 늦추면 뒤에서 밀고 끌며 억지로라도 달리게 했습니다. 구보가 끝나면 8시부터 정오까지 4시간 동안 유도 기술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매치기 100회, 굳히기 100회, 조르기 50회. 코치님이 만족할 때까지 끝낼 수 없는 반복 훈련이었습니다. 점심은 옥수수밥과 배추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저는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평양 밖에서는 그것조차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실전 연습이 진행됐습니다. 선배들과 1대1로 겨루는데 지면 저녁을 굶어야 했고 이기면 계란 1개를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이겼습니다. 체격도 좋았고 기술도 뛰어났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힘든 시간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이어지는 정치 사상 학습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의 혁명 역사를 암송하고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 정치를 배우고 김정은 위원장님의 교실을 외웠습니다. 졸면 안 됐고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운동장을 100바퀴 뛰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 명수는 김정일 장군님의 생년월일을 잘못 말했다가 일주일 동안 훈련에서 제외되고 매일 자아 비판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이었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강원도 원산에 계신 어머니와 여동생 영희를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가족 전체가 평양으로 이주할 수 있고 배급도 늘어나고 아파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면회 오실 때마다 석준아, 힘내라. 네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꼭 금메달 딸게요 라고 약속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5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체육촌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운동장에 정렬했고 위원장님께서는 한 명 한 명 돌아보셨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위원장님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 동무가 유도에서 제일 잘한다며? 라고 물으셨고 코치님은 예, 위원장님. 이석준 동무는 내년 올림픽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올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무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우리 당과 인민에게 영광을 안겨주게 기대하고 있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 위원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금메달 따오겠습니다 라고 답했고 가슴이 터질 듯 벅찼습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사진도 찍었고 그 사진은 체육촌 게시판에 한 달 동안 걸렸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영웅이 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종목의 한 선수가 중국 영화를 봤다가 적발되어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역도 선수였던 그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사라졌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체육촌을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고 기숙사 방은 불시에 검사받았습니다. USB나 CD가 발견되면 즉시 연행되었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훈련에만 집중했고 정치학습 시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성진이는 달랐습니다. 성진이는 저와 같은 유도팀 선수였고 어릴 때부터 함께 운동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성진이가 제 침대로 와 귓속말로 석준아, 너 남조선 드라마 보고 싶지 않냐? 라고 묻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미쳤냐? 그런 소리 하다가 우리 둘 다 죽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이는 웃으며 괜찮아, 조심하면 돼. 나 이미 3편 봤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성진이의 눈빛이 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금지된 것을 본 사람만이 가지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조선 드라마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남조선은 미제 침략자들에게 짓밟히는 지옥 같은 곳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성진이는 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조선 드라마를 보는 걸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15년 5월 28일 목요일 밤 11시.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정치학습이 끝나고 모두가 잠든 후 성진이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USB 하나를 쥐고 있었지요. 석준아,
오늘 보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성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에선 안 돼. 들키면 우리 둘 다 죽어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일어나 성진이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숙사 3층 화장실로 갔습니다. 새벽 점호 전까지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지요. 그리고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나만 드라마였습니다. 제목은 별에서 온 그대.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구하는 장면이었지요.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거리에는 자동차가 가득했습니다. 아파트는 우리가 선전 방송에서 보던 낡고 어두운 모습이 아니라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 주인공이 직장 상사에게 화를 내는 장면에서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1시간이 지나 드라마가 끝났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진이가 어때? 충격적이지? 라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남조선은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성진이가 말했습니다. 석준아, 우리 이대로는 못 살아. 나는 나가고 싶어. 저기로 가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성진아, 무슨 소리야? 탈북을 말하는 거야? 성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탈북이야. 중국으로 넘어가서 남한으로 가는 거야. 나 혼자는 못해. 석준아, 너랑 같이 가고 싶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탈북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총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원산에 계신 어머니와 영희도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금메달을 따면 가족이 평양으로 올 수 있다. 정말 그럴까? 설령 평양으로 온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감시받고 통제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처럼 자유롭게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사흘 후 성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들고 왔습니다. 석준아, 나 지도 구했어. 두만강 건너는 경로야. 함경북도 온성까지 가서 거기서 강을 건너면 돼. 그는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평양에서 온성까지의 경로가 그려져 있었고 두만강을 건널 수 있는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가는데? 제가 묻자 성진이는 말했습니다. 다음 달 여로 1일이야. 그날이 체육절이라 훈련도 없고 경비도 느슨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본 순간부터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이 주일 후 저는 성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같이 가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우리 가족도 데리고 가야 해. 성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 가족 먼저 원산에서 함경북도로 오게 하자.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야. 그날부터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식량이었습니다. 훈련 후 받는 간식을 몰래 모았습니다. 비스킷, 초콜릿, 건빵을 조금씩 챙겨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둘째는 옷이었습니다. 체육복만 입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평상복이 필요했습니다. 성진이가 세탁실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부탁해 낡은 작업복 2벌을 구했습니다. 셋째는 돈이었습니다. 북한 돈은 소용없었고 중국 돈이 필요했습니다. 성진이가 평양시장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훈련복 2벌을 팔아 중국 돈 100위안을 마련했습니다. 넷째는 가족에게 연락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어머니께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편지는 검열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호처럼 적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 여로 일에 제가 특별한 경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영희가 함경북도 온성에 있는 외삼촌 댁에 가 계시면 경기 끝나고 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는 함경북도에 외삼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영리하셨습니다. 이 편지를 받으면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실 것입니다. 온성이라는 지명과 날짜를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석준아, 어머니가 네 경기를 보러 갈게. 외삼촌도 보고 싶구나.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뜻을 이해하셨다는 것을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출발 사흘 전 밤, 성진이와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식량, 옷, 돈, 지도,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석준아, 우리 정말 하는 거지? 성진이의 물음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늦었어. 가는 거야. 그때 성진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석준아, 만약 실패하면 우리 죽는다. 총 맞아 죽거나 수용소에서 죽거나.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성진아. 그래도 가야 해. 여기 있어도 결국 죽는 건 마찬가지야. 적어도 자유를 향해 달리다 죽는 게 낫지 않겠어? 성진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석준아.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성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제 눈도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출발 하루 전, 저는 여동생 영희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검열 때문에 진실을 쓸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을 담았지요. 영희야, 오빠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잘 지내라. 오빠는 너희를 위해 열심히 할게. 그 편지를 붙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다시는 영희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2015년 6월 15일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체육절이라 훈련은 없었고 모두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성진이와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고 점심을 먹으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우리는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기숙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쪽 담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에는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진이가 먼저 담장을 넘었고 저도 뒤따라 넘었습니다.
착지하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오직 앞으로만 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외곽을 지나 북쪽 함경북도를 향해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자유를 향한 우리의 질주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 온성까지는 약 400km였습니다. 우리는 화물열차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평양역에서 북쪽으로 가는 석탄 운반 열차가 있었고 성진이가 알아낸 정보로는 그 열차가 청진을 거쳐 온성 근처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오후 6시 우리는 평양역 화물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체육복을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석탄 노동자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얼굴에 흙을 묻혔습니다. 열차는 7시에 출발할 예정이었고 우리는 석탄이 실린 화물칸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석탄 더미 뒤에 웅크리고 앉으니 숨이 막혔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기적 소리와 함께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을 흔들었고 석탄 가루가 코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진이와 저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열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어둠만 보였고 가끔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만약 검문에 걸리면 어떡하지? 만약 누가 우리를 발견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열차가 멈췄습니다. 청진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고 화물 검사를 하는 듯 했습니다. 군인들이 화물칸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손전등 불빛이 이쪽 저쪽을 비췄습니다. 저는 성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이 우리가 숨은 석탄 더미를 비추는 순간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군인이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30분 후 열차가 다시 출발했고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성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석준아, 우리 운이 좋다라고 속삭였고 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2015년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우리는 온성 근처에서 열차를 내렸습니다. 기차가 속도를 줄일 때 뛰어내렸고 풀숲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몸이 아팠지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논밭과 야산이 보였고 멀리 두만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진이가 지도를 꺼냈습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5km만 가면 두만강이야. 그리고 강 건너가 중국이야. 5km 걸어서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와 영희였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온성 읍내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시장이 있었고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실례지만 원산에서 온 강현심 씨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어머니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고 시간은 정오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편지를 이해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오는 도중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성진이도 조급해하며 석준아, 우리 시간이 없어. 어두워지기 전에 강을 건너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석준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어머니와 영희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하고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꽉 안았을 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석준아, 정말 너구나. 어머니가 제대로 찾아온 거냐? 라고 물으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떻게 된 거야? 편지 받고 너무 무서웠어. 라고 말하는 영희를 안아주며 저는 미안해 영희야. 하지만 이제 우리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석준아, 대체 무슨 일이냐? 왜 우리를 여기로 불렀느냐? 라고 물으셨고 저는 어머니, 우리 중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으로 가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탈북을 하겠다고? 석준아, 미쳤구나. 우리 모두 죽는다.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저는 금메달을 따도 감시받고 통제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남한에 가면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성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준비 다 했습니다. 오늘 밤에 강을 건너면 됩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한숨을 쉬며 알겠다. 하지만 잡히면 우리 모두 죽는다. 알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해낼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시장 뒤편 빈 창고에 숨어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준비해온 비스킷과 초콜릿을 나눠 먹으며 체력을 비축했습니다. 영희는 무서운지 제 팔을 꽉 잡고 있었고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성진이는 지도를 보며 경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녁 8시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창고를 나와 북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논두렁을 따라 야산을 넘어 두만강을 향해 갔습니다. 달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을 걸어 우리는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폭이 30m쯤 되어 보였고 물살은 센 편이었습니다.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성진이가 여기가 제일 얕은 곳이야. 허리까지만 차면 건널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오빠가 있잖아. 라고 말하자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각오를 다진 표정이셨습니다. 성진이가 가자라고 말하며 먼저 물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영희의 손을 잡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맨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6월이었지만 강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발밑 돌이 미끄러웠고 물살이 우리를 밀어냈습니다. 영희가 비틀거렸지만 저는 꽉 잡아당겼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라고 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쪽에서 불빛이 비추었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멈춰 서라!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빨리 뛰어! 성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물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물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영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영희를 끌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머니! 라고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뒤처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빨리요! 라고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천천히 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경비대가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고 더 많은 경비대가 몰려왔습니다. 성진이가 건너편 땅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도 영희를 밀어 올렸고 영희도 땅에 올라갔습니다. 저도 기어 올라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다리를 잡았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지만 더 많은 경비대가 달려들었습니다. 성진이가 석준아! 라고 소리치며 뛰어내려 하려 했지만 저는 가, 성진아, 영희 데리고 가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성진이도 잡혔습니다. 중국 땅에서 다시 끌려 내려왔습니다. 영희도 울며 잡혔습니다. 우리는 모두 강변에 끌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비대가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 반역자들아, 당장 총살감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멀리서 트럭이 왔습니다.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려 우리를 트럭에 실었습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눈가리개가 씌워졌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용소로 간다는 것을요. 트럭 안에서 영희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 괜찮아라고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진이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눈앞에 두고 붙잡혔습니다.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건 지옥뿐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우리는 끌려 내려졌고 눈가리개가 벗겨졌습니다. 거기는 아오지 탄광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철조망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높은 감시탑에서 경비병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간부가 나와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반당 반혁명 분자로 아오지 탄광에서 노동교화용을 받는다. 탈출은 불가능하다. 순순히 명령에 따르고 노동으로 죄를 씻어라. 우리는 끌려가 각자 막사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막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자유도 꿈도 모두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꼭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015년 6월 17일 수요일 새벽 5시 아오지 탄광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막사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모두 나와 빨리 움직여 하고 소리쳤을 때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어젯밤 트럭에서 내려 막사까지 끌려오는 동안 몇 대 맞았기 때문입니다. 막사 밖으로 나오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석탄 가루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줄에 섰습니다. 점호가 시작되었고 한 명씩 번호를 불렀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번호였습니다. 제 번호는 3254번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옥수수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평양체육촌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적었고 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었기에
억지로 삼켰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00m 막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막장은 지옥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아 허리를 구부려야 했고 공기는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곡괭이와 삽이 주어졌고 간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할당량은 1인당 3톤이다. 채우지 못하면 저녁 없다. 3톤이라니 저는 평생 그런 노동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곡괭이를 들고 석탄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캐지지도 않았습니다. 유도 선수였던 제 몸은 강했지만 이런 종류의 노동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등이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렇게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막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 할당량은 2톤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간수가 오늘 저녁 없다, 내일은 4톤 채워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영희와 어머니가 보고 싶었지만 남녀가 분리되어 있어 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할당량을 채우는 법을 배웠고 몸도 이 노동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옥수수죽 한 그릇, 지하 300m 막장 16시간 노동, 저녁 옥수수죽 한 그릇, 그리고 잠. 그 반복이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저는 성진이를 만났습니다. 막장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성진이는 저보다 더 말라 있었습니다. 석준아 라고 부르는 성진이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성진아,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성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리가 아파, 석준아. 총 맞은 데가 아물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성진이의 다리를 보았습니다. 두만강에서 총에 맞았던 곳이 초아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해 상처가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성진아, 의무실에 가야 해라고 말했지만 성진이는 의무실 같은 거 없어. 그냥 버텨야 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15년 7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 막사 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영희를 보았습니다. 영희가 배시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간수가 영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간수에게 달려들어 밀쳤습니다. 제 동생한테 손대지 마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저는 독방에 3일간 갇혔습니다. 물과 빵 한 조각만 주어졌고 잠도 재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독방에서 나왔을 때 영희가 달려와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라고 울었고 저는 괜찮아, 오빠는 괜찮아라고 말하며 영희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자 막사 창문 너머로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석준아, 포기하지 마라.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2015년 8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막장에서 성진이가 쓰러졌습니다. 다리 상처가 더 악화되어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성진이를 업고 막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간수가 일 못하면 죽는다. 다시 들어가라. 고 소리쳤지만 저는 막무가내로 의무실로 갔습니다. 의무실이라고 해봐야 낡은 침대 몇 개와 붕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던 의사가 성진이를 봐주었습니다. 다리를 소독하고 항생제를 놓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다리를 잘라야 했어. 이 친구 운이 좋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진이는 일주일 동안 의무실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퇴근 후 성진이를 찾아갔습니다. 제 배급방을 나눠주며 힘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진이가 고맙다 석준아. 너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말할 때 저는 우리는 형제야. 끝까지 함께 가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15년 9월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오지에 적응했다기보다 그저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나가겠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진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석준아, 나 알아낸 게 있어. 여기서 북쪽으로 50km만 가면 러시아 국경이야.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러시아? 어떻게 알았어? 성진이는 말했습니다. 막장에서 만난 늙은 죄수가 알려줬대. 그 사람이 20년 전에 탈출 시도했다가 잡혔다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50km, 걸어서 하루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성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석준아, 우리 다시 해보자. 이번에는 가족들이랑 같이. 여기서는 어차피 죽어. 천천히 죽을 바에는 탈출하다 죽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고민했습니다. 한 번 실패한 우리가 다시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성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죽습니다. 노동으로 죽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셋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향해 달리다 죽는 편이 나았습니다. 좋아, 성진아. 해보자. 하지만 이번에는 더 철저히 준비하자. 제가 말하자 성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다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성진이가 막장의 늙은 죄수에게서 러시아 국경까지의 경로를 들었습니다. 아오지에서 북쪽 무산 방향으로 가면 두만강 상류가 나오고 거기서 러시아 국경이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일요일마다 오후 2시간 동안 자유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 탈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식량이었습니다. 우리는 배급방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한 달 동안 모아 사흘치 식량을 확보했습니다. 넷째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어머니와 영희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자유시간에 저는 어머니와 영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시 나가야 해요. 러시아로. 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놀라며 석준아, 또 실패하면 어떡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는 우리 모두 죽어요. 1년 안에 죽을 거예요. 하지만 탈출하면 살 가능성이 있어요. 러시아만 건너면 중국 거쳐서 남한 갈 수 있어요. 영희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저도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한다. 실패는 용서 안 돼. 그때 저는 예, 어머니. 이번에는 꼭 성공할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2015년 10월 11일 일요일. 그날이 우리의 두 번째 탈출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자유시간이 시작되자
우리는 막사 뒤쪽으로 모였습니다. 저와 성진이, 어머니와 영희 4명이었습니다. 준비한 빵을 나눠 가지며 작업복 위에 겹옷을 입었습니다. 10월이라 날씨가 추웠습니다. 우리는 경비가 가장 허술한 북쪽 철조망으로 향했습니다. 감시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성진이가 먼저 철조망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돕고 10분 만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영희가 먼저 기어나갔고 어머니도 나가고 저도 나갔습니다. 성진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철조망을 빠져나온 순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빨리 뛰어! 소리가 나고 저는 영희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경비대가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도선수 출신답게 빠르게 달렸고 영희를 끌며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 사이를 지그재그로 달려 경비대를 따돌렸습니다. 1시간을 달렸을까요? 뒤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숲속 바위 뒤에 숨어 숨을 돌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석준아, 이제 어디로 가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북쪽이에요. 러시아 국경까지 50km예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해낼 수 있어? 저는 이번에는 꼭 성공해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걸었습니다. 북두 칠성을 보며 북쪽 방향을 잡고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추웠습니다. 10월 밤 기온은 영하였고 우리는 떨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최대한 멀리 가야 했습니다. 새벽 5시쯤 우리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무산 근처였습니다. 마을을 피해 돌아가며 계속 북쪽으로 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우리는 숲속에 숨겨 낮 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준비한 빵을 나눠 먹으며 체력을 비축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성진이의 다리가 아팠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어머니도 지치셨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영희는 제일 젊어 잘 버텼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걸었습니다.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밤 10시 우리는 드디어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 상류였고 강 건너편이 러시아였습니다. 철조망이 있었지만 낡아 구멍이 많았습니다. 성진이가 구멍을 찾아냈고 우리는 철조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자유였습니다. 상류라 강폭이 좁았습니다. 20m 정도였고 물은 얕어 무릎까지만 찰 정도였습니다. 가자라고 제가 말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절반쯤 왔을 때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췄습니다. 또 경비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영희를 안아들고 뛰었습니다. 성진이도 어머니를 부축하며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건너편 땅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였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러나 경비대가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뛰어! 소리가 나고 저는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경비대가 어머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라고 외치며 돌아가려 했지만 성진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석준아. 가면 우리 모두 죽어.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영희야, 석준아, 가. 엄마는 괜찮아. 살아. 제발 살기만 해. 어머니가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라고 외쳤지만 성진이와 영희가 저를 끌고 숲속으로 뛰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더 이상 추격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땅까지는 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영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성진이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새벽, 우리는 러시아 숲속에서 밤을 보냈어요. 추웠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젖은 옷을 입고 있으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영희는 제 품에 안겨 떨고 있었고 성진이는 나무에 기대 앉아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영희야, 석준아, 살아, 제발 살기만 해. 어머니의 마지막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버리고 왔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계셨는데 저는 도망쳤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탈북을 제안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설득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잃게 만든 거예요. 오빠,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영희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다시 못 보는 거지라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영희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영희도 저를 안으며 울었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우리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러시아 국경 지역이라 북한 경비대가 넘어올 수도 있었죠. 성진이가 일어나며 석준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자. 거기 조선족들이 많대. 도움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우리는 숲을 빠져나와 길을 찾았습니다. 멀리 도로가 보였고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성진이가 차를 세우려 했지만 저는 말렸죠. 위험해, 성진아. 우리 모습 봐. 누가 태워주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걸어가기로 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00km 정도였습니다. 사흘을 걸었어요. 낮에는 숨고 밤에만 걸었죠. 먹을 것이 없어서 숲속에서 열매를 따먹고 계곡물을 마셨습니다. 영희는 계속 배고프다고 했고 성진이의 다리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저도 지쳤지만 멈출 수 없었죠.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것이 그거였으니까요. 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우리는 블라디보스토크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건물들이 높이 솟아 있었고 불빛이 반짝였죠. 자유로운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저분한 모습에 돈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시내로 들어가 조선족 식당을 찾았어요. 간판에 한글이 써 있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주머니 한 분이 카운터에 앉아 계셨죠. 저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인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아주머니가 잠시 우리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뒤로가 빨리라고 말하며 주방 뒤쪽 작은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여기 숨어 있어. 내가 남편 불러올게 라고 말하고 나갔죠. 우리는 그 방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불안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30분 후 아주머니가 남자 한 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김 사장이라고 소개한 그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이었어요. 김 사장이 우리를 보며 말했죠. 탈북자구나. 여기 많아. 내가 도와줄게. 일단 씻고 밥 먹으라고 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는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뜨거운 밥과 국을 먹었죠. 얼마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식사였는지 모릅니다. 영희는 울면서 먹었고 성진이도 계속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도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죠. 김 사장이 말했어요. 여기서 일하면서 돈 모아 중국 거쳐 남한 가면 돼. 보통 1년 정도 걸려나도 도와줄게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우리는 김 사장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방 보조로 설거지와 청소를 했어요. 성진이는 다리가 아파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맡았죠. 영희는 홀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숙식을 제공받았고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 꿈을 꿨어요. 어머니가 추운 수용소에서 고생하시는 꿈이었죠. 꿈에서 어머니가 석준아, 왜 나를 버렸냐? 라고 물으시면 저는 그 자리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영희도 비슷했어요. 영희는 매일 밤 울음을 참으며 잠들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15년 11월이었어요. 어느 날 김 사장이 저를 부르더니 말했죠. 석준아, 내가 중국에 아는 브로커가 있어. 그 사람한테 연락했는데 너희 어머니 소식을 알아봐 준대라고 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주일 후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 사장이 저를 불러 전화를 건네줬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강현심 씨 맞지? 너희 어머니 말이야. 다시 아오지로 끌려갔대. 수용소 안에 있으라고 했을 때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수용소 어머니가 다시 지옥에 계신다는 거였죠. 전화를 끊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탈북을 고집해서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거였죠. 영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성진이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에게 말했어요. 영희야, 어머니 소식 들었어. 아오지에 계셔라고 했을 때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그 지옥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라고 울부짖는 영희를 안아주며 저도 울었어요. 미안해, 영희야. 오빠가 잘못했어 라고 말했지만 영희는 아니에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죠. 김 사장이 걱정하며 석준아 괜찮냐? 아프면 쉬어라고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티 낼 수 없었죠. 2달이 지났어요.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석준아, 너 요즘 이상해. 괜찮은 거 맞아라고 물었고 저는 대답했죠. 성진아, 나 어머니 생각에 미칠 것 같아. 내가 어머니를 죽인 거야. 내가라고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성진이가 제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석준아,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어머님도 선택하신 거야. 우리한테 살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해. 그게 어머님 뜻이야 라고 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성진아, 어머니는 지금 지옥에서 고생하고 계셔. 우리는 여기서
밥 먹고 자는 데라고 말했습니다. 성진이가 말했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야, 석준아. 우리가 남한 가서 잘 살면 언젠가 어머님도 구할 수 있어. 통일되면 또는 돈 많이 벌어서 브로커 통해 구출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야라고 했죠. 저는 성진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았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게 끝이죠. 어머니의 희생도 헛되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주방에서 누구보다 빨리 움직였고 청소도 완벽하게 했죠. 김 사장이 석준이 많이 좋아졌네. 이제 얼굴에 생기가 도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16년 1월이었어요. 새해가 밝았죠. 김 사장이 우리를 식당 안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모였어요. 김 사장이 떡국을 끓여주시며 말했죠. 새해 복 많이 받아. 올해는 너희가 나만 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떡국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1년 전 이맘때 저는 평양체육촌에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는 금메달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유가 전부예요. 어머니를 잃고 얻은 자유였지만 그래도 소중했죠.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김 사장이 급히 저를 부르더니 말했어요. 석준아, 방금 브로커한테 연락 왔는데 너희 어머니가라고 말을 잊지 못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라고 다급히 물었어요. 김 사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석준아. 어머님이 한 달 전에 수용소에서 돌아가셨대. 영양실조와 폐렴으로라고 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다니 말도 안 돼요라고 소리쳤지만 김 사장은 고개를 저었죠. 영희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영희를 찾아갔어요. 홀에서 서빙하고 있던 영희를 뒤로 불렀죠. 영희가 웃으며 왜 오빠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영희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죠. 오빠 무슨 일이야? 왜 그래라고 물었을 때 저는 영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희야,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한 달 전에 수용소에서라고 말하는 순간 영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거짓말이지. 오빠 거짓말이라고 말해라고 울부짖는 영희를 안아주며 저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오빠가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죽인 거야 라고 말했지만 영희는 아니야. 오빠 잘못 아니야. 우리 잘못 아니야 라고 계속 반복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셋이서 모여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성진이도 함께 울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을 탈북하게 만들어서 어머님을 라고 말하는 성진이에게 저는 말했죠. 아니야 성진아, 네 잘못 아니야. 우리 모두 살고 싶었던 거야. 어머니도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어라고 말했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김 사장이 이해해 주시며 쉬라고 하셨죠. 저는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원산에서 면회 오셨을 때 석준아, 힘내라.
네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얼굴이 아직도 생생했죠. 어머니, 저 열심히 살았어요. 금메달 따려고 매일 훈련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자유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탈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잃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한 선택이 맞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였죠.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것이 그거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어요. 영희도 성진이도 함께 돌아왔죠. 우리는 말없이 일했습니다. 설거지하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슬픔은 여전했지만 삶은 계속되었죠. 2016년 2월 어느 날 김 사장이 저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석준아 브로커랑 다 이야기했어. 너희 다음 달에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어. 거기서 남한으로 가는 거야. 비용은 내가 먼저 대줄게. 나중에 남한 가서 갚으면 돼. 라고 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죠. 김 사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석준아, 너희 어머니도 이걸 원하셨을 거야. 나만 가서 잘 살아. 그게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영희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다음 달에 중국 거쳐서 남한 간다. 드디어 진짜 자유를 얻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영희가 울먹이며 오빠 엄마도 함께 가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어요. 저는 영희를 안아주며 말했죠. 그래, 영희야. 하지만 우리가 잘 살아야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남한 가서 열심히 살자라고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넉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 자책감, 그리고 동시에 자유를 향한 희망,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자유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이상 절대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다음 달이면 우리는 중국으로 떠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남한에 도착할 거죠. 그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영희를 위해서, 성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2016년 3월 15일 화요일 새벽 5시 김 사장이 운전하는 차에 우리는 몸을 싣고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중국 연변이었습니다. 국경까지는 약 200km였고 브로커가 국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석준아, 조심해서 가. 꼭 남한 가서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열어보니 러시아 돈 5만 루블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너무 많아요. 라고 말했지만 김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희 앞으로 갈 길이 멀어. 이 돈으로 중국에서 버티다가 남한 가. 나중에 성공하면 나 한번 찾아와.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멀리 철조망이 보였고 그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마른 체구에 4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나를 리라고 부르라. 이랬으며 우리를 철조망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경비가 없는 시간대라 조심하면 넘을 수 있다 고 했습니다. 우리는 철조망 밑을 기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손에 피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영희가 오빠, 우리 해냈어 라고 속삭였고 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리 씨가 근처에 세워둔 밴으로 우리를 태웠습니다. 창문이 가려진 낡은 밴이었고 우리는 뒷좌석에 숨어 앉았습니다. 5시간을 달려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고 조선족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리 씨가 우리를 한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빈 창고 같은 곳이었고 거기에는 우리 말고도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10명 정도였고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숨어 있어. 중국 공안 단속 피하려면 조심해야 해. 라고 리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창고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갈 수 없었고 밤에만 잠깐 바람을 쐴 수 있었습니다. 답답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니까요. 나흘째 되던 밤 급하게 리 씨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짐 챙겨 빨리, 공안이 온다는 정보 들어왔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짐을 챙겨 밴에 올라탔습니다. 리 씨가 미친 듯이 차를 몰았고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 차량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바닥에 엎드려. 리 씨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닥에 엎드렸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따돌린 것입니다. 리 씨가 휴 위험했어. 조금만 늦었으면 다 잡혔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장춘시로 이동했습니다. 연변보다 큰 도시였고 숨기가 더 쉽다고 했습니다. 장춘 외곽의 컨테이너 야적장에 도착했습니다. 빈 컨테이너 하나가 우리의 거처였습니다. 여기서 한 달 있어야 해. 베트남 가는 서류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 라고 리 씨가 말했습니다. 한 달이었습니다. 좁은 컨테이너에 10명이 갇혀 지내는 것입니다. 힘들 거라는 걸 알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리 씨가 하루 3끼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는 그것으로 버텼습니다. 밖에는 절대 나갈 수 없었고 햇빛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공기가 탁했고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모두 지쳐갔습니다. 그중 한 아주머니가 병이 났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갔고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리 씨를 불렀지만 병원은 갈 수 없다며 약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진이가 아주머니를 돌봤습니다. 자기도 아오지에서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 아주머니 마음을 이해한다며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약을 먹였습니다. 석준아, 우리가 살려면 서로 도와야 해 라고 성진이가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째 아주머니가 좀 나아졌습니다. 성진이 덕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맙다. 젊은이, 네 덕분에 내가 살았다 라고 말하며 성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진이는 웃으며 괜찮아요. 우리 모두 같은 처지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3주일째 성진이의 다리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오지에서 총 맞았던 곳이 재발한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 오래 앉아 있어서 혈액순환이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성진아,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성진이는 괜찮아, 석준아. 조금만 참으면 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16년 4월 중순이었습니다. 리 씨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서류 다 됐어. 내일 베트남으로 출발해.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두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컨테이너를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리 씨가 준비한 차량으로 장춘 공항까지 갔습니다. 공항에서 가짜 여권을 받았습니다. 중국 국적으로 되어 있었고 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면 들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 씨가 괜찮아. 이 루트는 안전해. 수백 명이 이렇게 갔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체크인을 했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보더니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평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영희가 오빠, 신기해. 하늘을 난다니 라고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신기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고 땅이 멀어졌습니다.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3시간 반 후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였습니다. 공항을 나와 리 씨가 연결해준 현지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베트남 사람이었지만 영어를 할 줄 알았고 우리와는 몸짓으로 소통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택시에 태워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여기만 들어가면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호해 줄 것입니다. 브로커가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가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보호 요청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경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시만요 라고 하더니 안으로 연락했습니다. 5분 후 직원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신원 확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사무실이었고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직원이 하나하나 질문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북한 어디 출신이시죠? 어떻게 오셨죠? 가족은 어떻게 되시죠? 라고 물었고 저는 모두 대답했습니다. 이석준입니다. 강원도 원산 출신이고요. 평양체육촌에서 유도 선수였습니다. 두만강 건너다 잡혀 아오지 수용소 갔다가 러시아로 탈출했습니다. 여동생 영희와 친구 성진이가 함께 왔고요. 어머니는 수용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목이 메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확인 절차에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여기서 머무시면 됩니다. 숙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내 숙소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한 방이었고 침대도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제대로 된 침대인지 모릅니다. 그날 밤 영희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해낸 거야. 꿈 같아. 라고 했을 때 저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우리 해냈어. 이제 진짜 자유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진이도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석준아,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오지에서 죽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성진이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성진아. 우리는 형제야. 끝까지 함께 가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 신원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모두 탈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영희가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성진이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포옹했습니다. 해냈어. 우리 정말 해냈어. 라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두만강에서, 아오지에서,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베트남에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해냈어요. 남한에 가요. 자유로운 땅에 가요. 어머니도 함께 가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어머니의 희생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열심히 살게요. 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4시간 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조사와 교육 절차가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량에 올라 국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수많은 차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2016년 5월 2일 월요일 국정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조사관 2명이 우리를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언제 탈북했습니까?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세세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고 숨길 이유도 없었죠.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고 대답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듯 했어요. 거짓말 탐지기도 있었는데 이해했습니다. 북한 간첩이 섞여 들어올 수도 있으니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었죠. 영희와 성진이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3분 모두 진짜 탈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셔서 정착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었어요.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우리를 태운 버스가 이 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남녀가 분리되어 있어서 영희는 여자동으로 갔고 저와 성진이는 남자동으로 갔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여기서 3달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국어, 금융, 취업, 문화 등을 배우고 나가시면 정착금을 받고 아파트도 지원받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잘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어 수업에서는 북한과 다른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얼음 보숭이가 아니라 아이스크림이고 컴퓨터는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라고 발음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금융 수업에서는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카드 사용법, 세금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취업 수업에서는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이 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나원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었고 식사도 잘 나왔습니다. 영희도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동에서 친구들도 사귀었다며 밝게 웃었습니다. 성진이는 다리가 아파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 의무실이 있어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23일 월요일 그날 오후 국정원 담당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석준 씨, 잠깐 면담실로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면담실로 들어가니 담당자가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고 담당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석준 씨, 어머님 강현심 씨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숨이 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정보라니 무슨 말입니까? 라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석준 씨, 어머님께서 올해 1월 15일 아우지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인은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추정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거짓말이죠? 확실한 겁니까? 라고 물었지만 담당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원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장례도 수용소 내에서 간단히 치러졌다고 합니다. 유골은 수용소 공동묘지에 묻혔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1월 15일이라고요? 그럼 제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을 때 제가 중국으로 가기 한 달 전에요? 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석준 씨는 러시아에 계셨습니다. 라고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담당자가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라고 중얼거리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영희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비틀거리며 여자동으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이영희를 좀 불러주세요 라고 말했고 잠시 후 영희가 나왔습니다. 오빠,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라며 놀라 물었습니다. 영희야, 나랑 좀 나가자. 라고 말하며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오빠,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라고 다급히 물었을 때 저는 영희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영희야,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1월에 아오지에서. 라고 말하는 순간 영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거짓말이지. 오빠, 거짓말이라고 말해. 라고 소리치며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영희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오빠가 미안해. 라고 말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영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라고 계속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진이도 불렀습니다. 성진이가 왔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성진아,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 라고 했을 때 성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 가족을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성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성진아. 내 잘못 아니야. 우리 모두 살고 싶었던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에 있을 때 석준아, 금메달 따서 우리 가족 잘 살게 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던 그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영희야, 석준아, 살아, 엄마는 괜찮아 라고 외치시던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남한 왔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안 계세요. 제가 탈북하자고 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라고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석준 씨, 어머님을 위한 추도식을 하나원에서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흘 후 하나원 예배실에서 어머니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영희와 성진이 그리고 하나원 직원들과 같이 교육받는 탈북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제단에는 어머니 사진 대신 이름만 적힌 위패가 놓였습니다. 사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강연심 자매를 평안히 받아주소서. 자유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영혼을 위로해 주소서 라고 하실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희도 옆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추도식이 끝나고 저는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석준이에요. 나만에 잘 왔어요. 영희도 성진이도 모두 건강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며 저를 올렸습니다. 영희도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영희예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열심히 살게요. 엄마가 원하신 대로 잘 살게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성진이도 다가와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성진입니다. 어머님을 못 지켜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형님과 영희는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추도식 후 우리는 하나원 뒤편 언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북쪽이 보였습니다.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잘 살아야 해. 엄마한테 보여드려야 해. 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영희야. 꼭 그렇게 하자.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교육에 임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도 성진이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주신 자유는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였습니다. 2023년 5월 서울 구로구. 우리가 이 작은 아파트에 자리 잡은 지 7년이 되었어요. 24평 임대 아파트지만 우리에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죠.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아도 되는 우리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자유로운 서울의 공기가 들어왔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구로구에 있는 동네 유도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탈북자라는 이유로 취업이 어려웠죠. 하지만 제 실력을 보여주자 도장 관장님께서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북한에서 국가대표였다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매일 아이들을 가르쳐요. 7살부터 15살까지 30명의 제자들이 있죠.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고도 전혀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기해하며 북한은 어땠어요? 김정은 본 적 있어요? 라고 물어보죠. 저는 웃으며 대답해 줍니다. 김정은이랑 사진도 찍었어. 그때는 금메달을 꿈꿨는데 지금은 너희를 가르치는 게 더 행복해라고 말해요. 어제도 한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북한에서 탈출할 때 무섭지 않았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 대답했죠.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자유가 더 소중했어. 자유는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선생님 멋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영희는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사회복지학과 3학년이죠. 성적도 우수해서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영희의 꿈은 탈북민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처럼 힘든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며 열심히 공부하죠. 주말마다 영희는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새로 온 탈북민들에게 한국 생활을 알려주고 상담도 해주죠. 어제 저녁 영희가 집에 돌아와 말했어요. 오빠, 오늘 새로 온 북한 여성분이 울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 자기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희망을 가지시는 거 보니까 나도 뿌듯하더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희야, 잘하고 있어. 어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라고 말했죠. 성진이는 관악구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북한식 냉면과 평양 온반을 파는 식당이죠. 맛이 좋아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성진이는 일부러 탈북민들을 직원으로 고용해요. 취업이 어려운 탈북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다며 지금까지 10명이 넘는 탈북민을 고용했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성진이 식당에서 만나요. 함께 밥을 먹으며 근황을 나누죠. 지난주에도 만났습니다. 성진이가 평양냉면을 내오며 말했어요. 석준아, 이거 먹으니까 평양 생각나지.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추억이야 라고 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성진아, 우리 많이 겪었지. 하지만 여기까지 왔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영희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오빠. 성진 오빠, 우리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엄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웃었죠. 그 순간 저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보고 계시죠? 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저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유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에 도장을 열어 탈북 청소년들만 봤죠. 돈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저는 깨달았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목숨 걸고 얻은 이 자유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줘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자유로운 곳에서 태어났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야 해.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어제 저녁 저는 도장 훈련이 끝나고 혼자 남아 유도복을 입고 연습했어요. 기본 동작을 반복하며 몸을 풀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8년 전 평양체육촌에서 금메달을 꿈꾸던 그 청년은 이제 없어요. 대신 자유를 얻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범이 있죠. 어머니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금메달은 못 땄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자유요.
그리고 이 자유를 지키며 사는 법을 배웠어요. 라고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불빛들이었어요. 한강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가고 아파트 창마다 각자의 삶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북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묻힌 아우지가 그쪽에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어머니 곁에 있죠. 어머니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찾아갈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영희도 성진이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요.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속삭였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북한 어딘가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탈북을 꿈꾸고 있을 거예요. 두만강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고 있을 거죠.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자유는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도장문을 잠그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자유로운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얻은 거였죠.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어요. 영희가 공부하고 있었죠. 오빠 왔어요. 저녁 먹었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응 먹었어. 공부 열심히 해라고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알고 있었죠.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다시 한번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북쪽 하늘의 별도 같은 별일 거예요. 어머니도 같은 별을 보고 계실까요? 어머니, 우리는 해냈어요. 약속 지켰어요. 앞으로도 잘 살게요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는 여러 번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구의 동생이며 또 누군가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이름들이 폭력과 두려움에 지지 않기를,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어느 날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사람을 버티게 하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마음,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사랑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작은 온기 하나라도 남기길 조용히 바랄 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부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 희망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